박시백의 고려사 이번 시간에는 고난을 이겨낸 현종의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고려의 왕들 중에서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산 것이 현종이 아닐까 싶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 삶이 극적이었죠. 네. 992년에 왕건의 손자였던 안종왕후라는 인물하고 경종의 계비 헌정왕후 황보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나긴 태어나는데 이들의 사통에 의해서 태어났고 네. 그 사생아로 태어납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왕위를 계승할 그 후보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권력을 휘두르던 천추태후 등에 의해 그 절에 보내져요. 네. 그래서 한때는 뭐 스님으로 살았어요. 그 당시에 본명이 선제였고, 그러다가 그 절에 있을 때도 아마 그 방송 많이 보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여러 차례의 그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 끝에 암살 위협이 있었죠. 그러다가 정말 그 강조가 그 목종을 폐위한 후에 그야말로 정말 극적으로 예, 왕위에 오르게 되었고, 그런데 또 즉위한 이듬해부터 거란이 연이어 침입에 들어왔고 피난까지 갔잖아요. 네. 전라도 나주까지 피난을 갔고, 그야말로 온갖 그 즉위 과정부터 고난의 연속이었고, 즉위 직후에도 거란의 침입으로 아주 그 힘든 시기를 보냈던 그런 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고난으로 점철된 이 현종의 시대, 과연 정치는 좀 어땠나요?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현종의 이제 이 즉위 전까지의 모습을 본다면 뭐 임금 수업을 하거나 할 그 여력이나 형편이 전혀 없었다고 안 됐다고 봐야죠. 그때도 불구하고 마치 준비된 군주처럼 처음 딱 그 즉위 교서를 내리는 것부터 보면은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 반듯합니다. 예컨대 그 즉위 교서 일부를 본다면 재상이나 이제 인재 선발 또는 뭐 지방관 등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재상의 지위는 실로 백성들이 우러러보는 자리이니 임금이 빠뜨리는 것을 부원하고 정책을 건의할 것이며 치국이 근본이 어디 있는지를 헤아려 왕업을 도우라. 인재를 가려내고 관리를 선발하는 직무를 맡은 사람들은 초야에 묻힌 현인들을 잘 찾아내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인사의 공정을 기하고 아부하는 무리의 말을 배격하라. 뭐 등등. 그리고 뭐 지방관들한테는 이제 애민 정신으로 백성을 대할 것, 그리고 변경의 장수들한테는 평시의 훈련을 잘 해가지고 불의의 사태에 대비할 것 등등의 이제 뭐 어찌 보면 그냥 당연한 말을 하는데, 지금도 사실 제대로 못하는 거죠. 당연한 말을 하는데 이것이 말뿐인 게 아니라 현종은 이후의 제위 과정을 보면은 그 자신도 왕이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걸맞게 모범을 보이면서. 네, 시종일관 모범적인 그런 군주로 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북방을 비롯한 변경 관리에서도 보면 동계 관리에 대해서도 좀, 우리는 주로 이제까지 거란 전쟁을 하면서 북계 얘기를 좀 했는데, 네네네. 동계 얘기에서도 좀 주목할 만한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북계는 뭐 그런 거의 관계 때문에 전쟁은 전쟁대로, 외교는 외교대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이런 지역이었다고 한다면, 동계 쪽에는 함경도 이쪽 지역으로 여진인들이 많이 살았는데, 네. 여진인들이 이제 굉장히 다양했어요. 그 중에서는 굉장히 고려에 대해서 우호적이거나 심지어는 아예 고려로 기부하는 여진인들도 많았고, 아니면 아주 강성해서 고려가 좀 약한 틈만 보이면 이제 들어와서 노략질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또 부족별로 굉장히 다양했고. 네네네. 그래서 특히 이걸 동여진이라고 그러는데, 이 함경도 네, 쪽에 있었던 여진들을, 이들은 이 해안가를 따라서 배 타고 와가지고 거의 경주까지 내려와서 이제 노략질을 하고, 그래서 현종은 이 동해 그 요소마다 이제 성을 쌓게 하고 또 뭐 수군을 육성해서 이들을 상대하게 한다거나 이런 각별한 노력들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네. 현종 5년인 1014년에 무신들의 난이 발생합니다. 일단 배경과 양상부터 좀 살펴보죠. 이 거란과의 전쟁이 이제 계속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뭐 재정 압박 같은 게 심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리들에게 녹봉으로 줄 그런 뭐 재정도 취약해지고 하니까, 그 당시에 이 중추원 일직으로 있었던 황보유이라는 인물하고 중추원사 장현우라는 인물이 중앙군인 경군에게 하사했던 토지인 영업전을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이 재정 부족을 메꾸자. 이 현종도 승낙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장군인 김웅과 체질이 앞장서서 군인들을 규합을 해서 이 궁궐로 난입을 해 이 제안을 처음 했던 장현우와 황보유이를 잡아가지고 뭐 그야말로 뭐 죽을 만큼 뭐 때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현종에게는 조정의 신하들이 군인들에게 하사한 토지를 다시 빼앗아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우리 울분을 풀어달라. 이렇게 청하는 바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물론 이제 그 거란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다양한 이제 물자와 재정들이 그쪽으로 들어가니까 관리들에게 줄 녹봉이 좀 부족하다. 이거는 충분히 이제 이해할 만한 상황인데, 하필이면 무신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시기에 평상시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땅을 관리들한테 이제 뺏어서 나눠준다. 이거 좀 누가 봐도 부당한 조치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현종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칭찬이 많습니다만은 네. 어찌 본다면 이제 좀 과단성 있고 네. 또는 이제 정부적 감각에 빼나가라 이런 스타일은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는 그거는 일단 더 생각해 보자라든가 최소한 네. 이런 정도로 나갔어야 되는데 좀 숙고해 보자. 네, 덜컥 받아들이니까 군인들이 당연히 분노가 폭발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 지적하면 특히 영업전은 군인들에게 지급한 영업전은 세습이 허용이 돼요. 네. 그러니까 군인들 입장에서는 약간 연금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건의했던 황보유이와 장현우를 이제 거의 죽을 만큼 팼다잖아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특이한데 이게 사실상 무신난입니다. 무신들이 집결해서 대궐을 장악해버린 건데 그렇죠. 피를 전혀 흘리지 않고 그러니까 두 사람을 반죽해 팬 정도로 권력을 장악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황보유이 같은 인물은 누구냐면 현종이 처음에 이제 대량군으로 있다가 저 진관한 사이에 있을 때 목적이 이제 신하를 시켜가지고 가서 데리고 와서 내 자리를 있게 하든지 뭐 내가 병이 고쳐지면은 세자로 삼아라 라고 해서 그 명을 받들고 간 인물이에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를 왕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현종의 즉위 과정에서 결정적인 1등 공신인 인물이잖아요. 굉장히 현종으로서는 정말 아끼는 인물이겠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권력을 다 군인들이 장악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황보유이나 장현우 같은 경우에도 다 이제 유배를 보내게 되고 이쯤 되니까 이제 군인들이 우리 뜻대로 되네. 권력을 장악했다는 게 실감이 나잖아요. 그래서 요구가 점점 더 많아집니다. 일단은 이제 상참관 이상의 무관은 문관을 겸하해달라. 그러니까 일정한 등급 이상 상참관이면 상당히 이제 고위 무관이죠. 이들에게는 문관을 겸해달라. 이때 보면은 이것을 주도했던 김운 같은 경우가 대부분 상장군이었던. 네네네. 그래서 문관을 겸해달라고 하는 것은 고려의 모든 행정에서의 기본, 핵심은 다 문관들이 장악하고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네. 우리도 대등하게 참여하게 해달라. 조정에 참여하게 해달라. 네네. 이렇게 주장하고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어사대와 삼사를 폐지해서 금오대와 도정서를 설치해달라. 그래서 현종으로서 어떻게 합니까? 권력을 저들이 이미 탄탄한 상황인데 그거 다 승낙했었죠. 금오대와 도정서를 설치해달라.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오늘 찾아봤는데 네. 이게 이때만 잠깐 있었던 거라서 이것에 대한 설명은 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네. 짐작하건대 네. 아마 어사대 역할을 담당하는 것, 삼사 역할을 담당하는 것인 것 같아요. 이걸 다만 무신들이 담당하는 게 아니었을까. 자, 근데 이 무신들의 이 반란에 대해서 문신들은 숨죽여서 그대로만 있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 성종 때 장원급제를 한 후에 뭐 서경 지역의 요직을 거쳐 화주방어사로 있던 이자림이라는 인물이 이때는 개경에 이제 있으면서 당시 왕의 측근이었던 김맹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네. 빨리 무신들의 이런 반란을 제압을 하자 이런 계책을 전하는데 이 김맹이 이제 비밀리에 이 왕인 현종에게 이제 알렸고 이자림이 계책을 그렇죠. 이제 전하는 거죠? 전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 핵심적인 내용은 잔치를 열어 부모자들을 취하게 한 후 제거하자. 그래서 현종이 이자림을 서경 유수 판관으로 임명을 해서 미리 그곳에 보내요. 그리고 이제 현종이 서경 행차합니다. 그러면서 무신 핵심 인물들 19명을 모두 이제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었고
엄청 이제 취하게 한 의인들을 다 목을 베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 성실하게 정사를 돌봤던 현종이 제위 22년 만에 병을 얻고 이 병을 얻으면 그 당시에는 보면 금방 위독해져요. 이 장남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40의 나이에 눈을 감습니다. 일단 현종 22년 총평 좀 해주시죠. 현종기는 일단 거란의 침입을 잘 막아냈다고 하는 것으로 이제 사관들은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일단 7세 동안에 그 자신이 어떤 사치로 흐르거나 또는 뭐 독재 정치를 행하거나 이러지 않고 굉장히 온유한 태도로 이제 일관했고 또 부지런하게 정사에 임했고 네. 그 시기에 요청되는 그런 군주였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네네. 네, 그 당시 사관들의 평가는 굉장히 후합니다. 자, 그 당시 사관들의 평가나 특히 이재현의 평가가 좀 눈에 들어옵니다. 그 당시에 그 이재현과 같은 인물은 현종에 대해서 정말 공자가 말한 바대로 말이 필요 없는 군주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진짜 뭐 입댈 거 없는 정말 뭐 정치 같은 거 잘했던 그 왕이었다라는 거죠. 결국 그런 평가에는 혼란스러웠던 그 거란과의 긴 전쟁 시기에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중앙과 지방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 민생을 잘 챙겼다. 이런 여러 가지 점을 다 이제 고려했을 때 그야말로 이제 성실하고 능력을 발휘했던 왕이었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네, 말이 필요 없는 군주였다. 당시 후대 유학자들이 보기에 그런 평을 하는 것은 뭐 당연한데 네. 굉장히 유학자들이 좋아할 군주다 그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대부분 조선에도 마찬가지고 사관들이 가장 이렇게 높게 평가하는 인물들은 일단 성실할 것, 그리고 검소할 것, 신하들과 백성을 아낄 것, 검소하고 그러니까 사치하지 않고 부지런할 것, 이런 등등의 요건들을 갖춘 왕들을 굉장히 좋아하죠. 신하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 신하들이 말 잘 들을 것. 네. 그것에 딱 그 최적화하는 인물이지 않겠나 싶은데, 다만 아까 그 방금 보았던 그 무신들의 난 처리 과정도 보면 그렇고 그 이전에 그 영업적 문제라든가 이런 걸 다룬 데서 보여지듯 굉장히 정무적으로 탁월하다거나 카리스마가 있다거나 이런 건 좀 아니다. 예. 자, 이 현종이 죽고 특이한 것은 그 아들이 연이어서 왕위를 이어가. 이것도 상당히 독특한데 나름대로 다 이 현종의 피를 이어받아서 그런지 나름대로 성실하고 내치를 좀 잘한다는 평을 받았어요. 심지어 이제 현종의 뒤를 바로 이었던 8대 임금이 덕종이고 9대 임금이 정종, 10대 임금이 문종인데 이 덕종과 정종은 같은 이제 친형제고, 그렇죠. 문종인 경우에는 이제 이복 형제잖아요. 네. 근데 셋 다 굉장히 이제 똑똑하고 같은 군주로서 이제 소양이 잘 갖춰진 인물이었다는 것을 봤을 때 현종의 유전자만 괜찮은 게 아니라 그 부인들의 유전자도 굉장히 괜찮지 않았나. 이게 누구냐면 현종이 피난 갔을 때 공주에서 이제 현종을 돌봐줬던 김은부라고 하는 인물의 딸들이잖아요. 네, 세 딸. 네, 세 딸이 다 들어왔는데 첫째 딸에서 덕종과 정종이 태어났고 둘째 딸에서 이제 문종이 태어났는데 일단 이 덕종은 왕에 오르고 나서 3년 만에 요절합니다. 이때 아마 10대였을 것 같은데 10대 그러니까 20살도 되지 않고 요절을 하고 그 다음에 그 9대 정종은 12년 동안 제위하고 그 다음에 이북 동생인 문종은 굉장히 오래 무려 37년간이나 제위하면서 이 기간이 현종이 구축해놓은 그런 평화 시기가 쭉 이어지는 이런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종까지 합하면 74년이에요. 네네네, 그렇죠. 상당히 뭐 현종과 그의 세 아들이 집권했던 시기가 거의 80년 가까이 됩니다. 네, 이재현도 그래서 80년 태평성대라고 표현했는데 실제 이제 현종 초반에 그런 전쟁 기간을 빼버리면 한 60년 정도는 진짜 고려 전체사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기가 이때가 아니었나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문종 시대는 저희가 얘기할 게 좀 많아서 별도로 살펴보기로 하고요. 일단 덕종과 정종 잠깐 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좀 덕종부터 좀 살펴보죠. 덕종은 왕이 올랐을 때가 16입니다. 이
어쩌면 세 아들 중에서 자질이 가장 빼어난 아들이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인데, 이게 처음에 딱 광야에 오고 나자마자 곧바로 이제 거란과의 문제가 다시 이제 대두가 되기 시작합니다. 네. 고려 측에서 이 당시 이제 거란에서 황제가 막 바뀌고 나름 혼란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기회를 빌어서 그 거란 측에서 압록강 쪽에 지어놓은 다리라든가 보루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철거시키자. 이번에 이제 고려가 먼저 주도적으로 네네. 거란에 요구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먼저 이제 강력하게 네.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압도적으로 다 그 모두의 동의를 얻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상당히 이런 강력파들이 꽤 많은 세력을 얻어서 이게 제안을 하게 되고 이 제안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그 이자림. 이자림이라고 그 무신화를 제압했던 바로 그 인물. 대책을 내세워서 예. 잔치 개최. 근데 흥미로운 건 이때 이름은 왕사도였나? 왕가도라고 해서 네. 이때의 공과 그 이후에 또 뭐 어떤 축성 과정에서의 공 때문에 이제 왕시성을 하사받고 이름까지도 아예 이제 왕가도로 이름을 바꾼 인물이죠. 이쪽에서 받지 않으니까 그러면 열동결 단절하자. 그래서 이제 그럼 단절할 것인가 가지고 다시 좀 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그 고려 측의 대응이 굉장히 좀 이렇게 유연하다고 할 수 있는데 뭐 그러면 일단 뭐 완전 단절은 아니고 연호를 이제 옛 연호를 그대로 쓰다라든가 뭐 이런 식의 중간 재개난들을 갖고 절충안을 내세요. 네네.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있을 저들의 침입에 대비해서 이제 그 유명한 천리장성 축조를 이때 덕종 때 시작한 네, 거죠.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천리장성은 이미 성종에서 현종 때까지 지어진 서북면과 동북면의 여러 성들을 이제 거점으로 해서 서북쪽으로는 거란, 동북쪽으로는 여진과의 그런 그 경정 지역을 방어하는 뭐 거대한 그 장벽이라고 부를 수 있죠. 그래서 이 상대적으로 우리는 그 국토가 그렇게 넓지 않으니까 중국은 만리장성, 우리는 이제 천리장성 이런 정도의 규모가 되는 거죠. 높이와 폭이 각 25척 그리고 그 길이가 1천리가 넘는다고 해서 그 천리장성으로 이제 불리게 되는데 덕종 때 그 사업을 시작을 해서 그 10여 년 동안 진행을 해서 정종 때 그 완성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제 외교 또는 이제 국방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짧은 제의 기간이긴 했습니다만 내치에서도 이제 주목할 만한 어떤 흔적들을 남겨놓는데 일단 국자감시를 좀 실시합니다. 아, 덕종 때. 네네. 이게 뭐냐면 과거제의 일종의 예비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뭐 덕종에게 특별한 어떤 보관이 있어서라기보다도 그만큼 이제 과거에 응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이제 더 점점 늘어나니까. 많아졌다고 하는 이런 1차 시험, 2차 시험을 이제 그렇죠, 만드네.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 반영이라고 보여지고요. 또한 태조부터 이제 목청 때까지의 그 역사를 이제 7대 실록이라고 해가지고 이 실록을 편찬할 것을 현종 때 명했는데 이때 와서 이제 완성되기도 합니다. 이 굉장히 여러모로 어떤 현군의 자질을 보여주곤 했었는데 3년 만에 그러니까 19살에 세상을 뜨고 맙니다. 동성한테 이제 넘겨주고. 네. 그래서 이제 덕종의 사망 후에 바로 이제 동생이 왕위를 계승해요. 그래서 이 정종 역시 총명하고 성실했고 신하들이 가는에도 아주 귀를 기울이는 등 비교적 정치는 잘했다. 지방의 수령들을 감찰해 백성들을 살폈다라는 그 평가도 있고요. 그 천리장성 축조에도 힘을 쏟아서 결과적으로 이제 완성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때는 또 거란도 상대적으로 힘이 좀 약해지는 상황이어서 비교적 거란과의 외교 관계도 조금은 이제 좀 유연하게 전개가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종은 1046년 제12년에 형인 덕종보다는 좀 더 오랫동안 제의를 했지만 비교적 좀 이른 나이였던 29에 생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나이가 너무 어려서 그 아들로서는 왕위를 계승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덕이 있는 자에게 왕위를 전하겠다. 그렇게 해서 전한 인물이 바로 이복 동생 왕씨였습니다. 자, 현종, 덕종, 정종에 이르는 그런 성실한 내치의 과정으로 이제 태평성세를 이루게 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태평성세를 이룬 문종 때의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